핵심 요약입니다. 리플과 스위프트의 비공개 회의 루머가 확산되며 금융 시스템 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XRP 레저의 온체인 활동이 급감하며 단기적인 수요 약화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 XRP 가격은 주요 지지선인 1.31달러에서 1.35달러 구간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는 OCC 규제 준수를 통해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의 소유권 제한 조항이 리플의 구조적인 공급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리플은 2025년 대규모 M&A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서비스 통합 전략을 본격화합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CFTC 혁신자문위원회에 암호화폐 리더들이 합류하면 규제 환경에 긍정적 변화가 기대됩니다. 미 연준이 암호화폐를 별도 자산군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은 시장 제도화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은 비트코인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며 단기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비트코인 고래들의 대규모 거래소 입금은 단기 매도 압력 증가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3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실현 손실은 시장이 역사적인 항복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코인베이스의 4분기 실적 부진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침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역사적인 청산 사태를 겪으며 2,000달러 지지선이 붕괴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플 XRP 내비게이터 XRP 월드입니다. 오늘은 한국 시간 2026년 2월 14일 토요일 오전이며 어제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지난 24시간 동안 여러 해외 매체에서 보도한 리플 XRP 관련 소식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시장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졌는데요. 거시경제 지표부터 또 개별 프로젝트의 내부 소식까지 하나씩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특히 오늘은 리플과 전통금융의 그 연결고리를 암시하는 소식도 있고요. 또 온체인 데이터가 보여주는 약간의 단기적인 경고, 그리고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시적인 규제 변화까지 정말 폭넓은 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단편적인 뉴스 하나하나에 흔들리기보다는 이 소식들이 다 모여서 대체 어떤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지 함께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리플과 금융 메시징 네트워크의 거인, 바로 스위프트죠. 스위프트가 마이애미에서 비공개 미팅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소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식이 지금 여러 커뮤니티하고 일부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점은 아직 리플이나 스위프트 양측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루머 단계의 정보라는 점, 이걸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 그쵸. 항상 이런 소식은 팩트체크가 우선이니까요. 루머는 루머일 뿐이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화제가 되는 걸까요? 단순히 두 회사가 만났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루머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 배경에 수년간 이어져온 아주 거대한 질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리플이 과연 스위프트를 대체할 것인가, 혹은 협력할 것인가. 맞아요. 항상 나오는 얘기죠. 하나는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앞세운 도전자, 다른 하나는 수십 년간 글로벌 금융망을 지배해온 기득권, 다윗과 골리앗 같기도 하고요. 이 두 세력의 만남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이 주제가 아마도 상호 운용성, 그리고 차세대 지급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호 운용성이요? 네, 지금 스위프트가 ISO 2020이라는 새로운 금융 메시징 표준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잖아요. 아, 네네. 근데 리플은 이미 그 표준을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두 시스템이 연동될 수 있는 기반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그럼 이번 미팅이 그 기술적인 가능성을 실제 비즈니스 협력으로 한번 바꿔보려는 일종의 탐색전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정말 만약에 리플의 ODL, 즉 주문형 유동성 솔루션이 스위프트 네트워크의 일부, 예를 들어서 특정 신흥 시장 복도에서 파일럿 테스트 형태로라도 도입이 된다면요. 이건 XRP의 유틸리티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엄청난 일이네요.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듯이 아직은 루머 단계니까요. 섣부린 기대보다는 차분하게 공식 발표를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네, 그게 현명한 접근입니다. 자, 이렇게 거시적인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와중에 시장의 미시적인 데이터는 조금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XRP 레저의 온체인 결제 활동이 무려 80%나 급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이 데이터는 온체인 분석 플랫폼으로 유명한 센티멘트에서 발표한 자료를 여러 매체들이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지난 몇 주 동안 XRP 레저상에서 발생한 1일 결제 건수가 이례적으로 아주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온체인 활동이라면 그 네트워크가 실제로 얼마나 활발하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지표 중 하나죠.
네트워크의 건강 상태, 실제 사용량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감소는 분명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신호입니다. 80% 감소라니 수치만 들으면 상당한 충격인데요. 혹시 뭐 특정 이벤트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네트워크 자체의 기술적인 결함이나 중단 사태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센티멘트의 분석가들은 이 현상을 단기적인 수요 약화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수요 약화요? 네, 말 그대로 XRP를 실제 결제나 송금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저들의 활동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의미죠.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투기적인 거래량뿐만 아니라 실제 유틸리티 사용량도 같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 시장 분위기 따라서요. 혹은 최근의 시장 변동성이 워낙 컸으니까 사용자들이 자금 이동을 좀 자제하고 관망세로 돌아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데이터가 XRP의 장기적인 가치나 기술적 우수성을 훼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건 다행이네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네트워크 활동 위축이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등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비전과는 별개로 현재 네트워크의 활력도가 다소 떨어져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이런 온체인 데이터의 약세는 당연히 차트에도 반영이 될 텐데요. 세 번째 소식으로 XRP 가격의 기술적 분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31달러에서 1.35달러 사이가 핵심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네요. 네, 지금 여러 기술적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가격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 이동평균선이 밀집해 있고요. 또 이전 하락 추세에서도 여러 차례 지지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 아주 강력한 매물대거든요. 아, 과거에도 여러 번 지켜줬던 자리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가격이 이 지지선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반등에 성공한다. 그러면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새로운 상승 동력을 모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이 지지선이 붕괴된다면요? 만약 붕괴된다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지지선인 1.20달러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것이 분석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기술적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표는 RSI, 즉 상대 강도 지수하고요. 또 MACD, 이동평균 수령 확산 지수입니다. 현재 XRP의 일간 RSI를 보면 과매도 구간에 거의 근접하고 있어요. 이건 기술적으로는 반등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걸 시사하죠. 아, 너무 많이 팔렸으니 이제는 좀 오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심리가 반영된 거군요. 네, 하지만 MACD 지표는 아직 약세 신호가 계속되고 있어서 섣불리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좀 이른 상황입니다. 결국 핵심은 1.31달러에서 1.35달러 지지선에서 유의미한 거래량을 동반한 반등이 나타나는지 바로 그 여부입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이 가격대에서의 공방을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방향성을 가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술적 분석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읽는 중요한 도구니까요. 이 핵심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에 관한 소식입니다. 미국 통화감독청 OCC의 뱅킹 차터, 그러니까 은행 설립 인가 기준에 맞춰서 규제를 준수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이 소식은 리플이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발행하겠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규제 틀 안으로 직접 들어가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확실히 요즘 스테이블 코인 시장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죠? 네. 아시다시피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 규제 당국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고 있잖아요. 특히 발행사의 준비금 증명, 투명성, 소비자 보호 이런 것들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죠. 리플은 이러한 규제 환경에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여기서 OCC의 뱅킹 차터를 언급했다는 건 사실상 은행 수준의 규제를 받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OCC로부터 정식 은행 인가를 받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따르겠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RLUSD의 준비금을 100% 현금이나 단기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만 보유하고 정기적으로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받겠다.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AML이나 고객 확인, KYC 의무도 철저히 이행하겠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와, 이건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완전히 차별화되는 강력한 신뢰성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나 대형 금융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때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규제 불확실성이랑 거래 상대방 위험이거든요. RLUSD가 이런 우려를 싹 해소해주는 안전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XRP 레저 생태계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더 많은 기관 자금을 유치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규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엄격한 규제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신뢰를 얻겠다는 전략.
아주 영리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 환경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현재 논의 중인 클레어리티 법안이 리플을 구조적 공급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단독 분석 기사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분석은 암호화폐 전문 법률 분석 매체인 크립토 리걸에서 내놓은 아주 심층적인 리포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클래리티 법안, 그러니까 클래리티 법안은 현재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 중 하나인데요. 네. 이 법안의 여러 조항 중에서 저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20% 소유권 제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특정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발행 주체나 내부자가 전체 토큰 공급량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요? 그렇다면 현재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XRP 물량을 생각하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치인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현재 리플사는 에스크로에 락업된 물량을 포함해서 상당한 양의 XRP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클래리티 법안이 이 조항을 포함한 채로 통과가 된다. 그러면 리플사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20%를 초과하는 보유 물량을 정해진 기간 내에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재단에 기부를 하거나 혹은 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와, 그야말로 강제적인 조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석 리포트는 이러한 강제적인 물량 처분이 시장에 구조적인 공급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매각 우려 때문에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리플사의 중앙 집중적 통제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고 XRP의 탈중앙성을 법적으로 공인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양날의 검이군요. 규제 준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유 물량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방식과 시기가 시장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법안의 최종 내용이 어떻게 확정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건 정말 중요한 변수입니다. 다음은 리플의 비즈니스 성과에 대한 소식입니다. 2025년에 무려 40억 달러 규모의 M&A, 즉 인수합병을 성공시켰고 올해 2026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서비스 통합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네, 이 소식은 리플의 공식 블로그 발표를 인용한 보도입니다. 리플이 작년, 그러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커스터디 기술 기업인 메타코, 그리고 암호화폐 유동성 공급업체인 포트리스 트러스트를 포함해서 여러 기업을 아주 공격적으로 인수했습니다. 총 인수 규모가 4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였죠. 4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돈인데 정말 엄청난 규모의 M&A였네요. 네, 엄청났죠. 근데 이게 단순히 몸집을 불리는 걸 넘어서요. 리플이 지향하는 엔터프라이즈급 크립토 솔루션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를 기대하는 걸까요? 그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메타코의 기관급 디지털 자산 수탁 기술은 리플의 CBDC 플랫폼과 결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아주 안전하게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CBDC 쪽으로요? 네. 그리고 포트리스 트러스트의 유동성이나 규제 라이센스는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 리플 페이먼츠와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기업 고객들이 더 다양한 자산을 더 낮은 비용으로 아주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리플의 2020년 목표는 이렇게 인수한 기업들의 기술과 서비스를 리플의 기존 플랫폼에 완벽하게 녹여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마치 원래부터 하나였던 서비스처럼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이제 개별 기술이 아니라 통합된 플랫폼으로 경쟁하겠다는 거군요. 리플이 단순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넘어서 실물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깊숙이 뿌리내리는 종합 핀테크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 방향성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거시경제 지표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다음 주 초에 발표될 1월 CPI는요. 현재 금융시장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다. 네,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약 3.0% 상승으로 이전 달의 3.4%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혹은 더 낮게 나온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암호화폐를 포함한 위험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문제죠. 반대로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상황이 아주 복잡해지겠군요. 네, 그렇게 되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더 오래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고용지표가 여전히 아주 견조하게 나오면서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이번 CPI 발표는 이러한 시장의 예상을 재확인하거나 혹은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CPI 발표 전까지는 적극적인 포지션 구축을 자제하면서 관망하는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모든 시장이 연준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네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끈 만큼 투자에 좀 신중을 기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할 때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규제 환경에는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혁신 자문위원회에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이 대거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는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FTC가 크리스틴 존슨 위원의 주도하에 기술혁신자문위원회 IAC라고 하는데요. 이걸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블랙록, 코인베이스, 폴리곤랩스, 유니스왑 등 암호화폐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핵심 위원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와,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기업들이네요. 그렇죠. 과거에는 규제 당국이 일방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업계는 그냥 따르기만 하는 그런 수직적인 관계였다면요. 이제는 산업의 전문가들을 규제 논의의 테이블로 직접 초청해서 함께 규칙을 만들어가는 수평적인 파트너십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규제 당국이 드디어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큰 변화네요.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디파이 그리고 실물자산 토큰화 RWA라고 하죠. 또 다오 같은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규제 방향을 논의하게 될 겁니다. 업계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니까 기술의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정교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이건 뭐 단기적인 가격 변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산업의 장기적인 건강성을 위한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구조적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규제 당국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CFTC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최상위에 있는 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암호화폐를 별도의 자산군으로 분류하고 은행들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증거금 규칙을 제한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또한 시장의 제도화를 향한 아주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연준이 최근에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파생 상품을 거래할 때 적용해야 할 새로운 증거금 규정 제안서를 공개했거든요. 네. 근데 이 제안서의 핵심은요. 암호화폐를 주식, 채권, 원자재 같은 기존의 전통 자산군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자산군, Separate Asset Class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아, 그게 의미가 큰가요? 별도의 자산군으로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는 암호화폐 법적 지위가 굉장히 모호했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연준이 이렇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은행들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은행들이 암호화폐 파생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규칙이 생긴다는 건 결국 더 많은 기관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진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되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명확한 규정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불확실성이 제거된 곳으로 기관 자금은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한된 증거금 규정은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을 감안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조심스럽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금지가 아니라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건 암호화폐가 더 이상 변방의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일부러 편입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제도권 편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시장의 단기적인 전망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스탠다드 차터드가 비트코인의 연말 목표 가격을 하향 조정하고 단기적으로 5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스탠다드 차타드가 작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었거든요. 2026년 말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던 곳입니다. 그랬었죠. 그런 그들이 최근 보고서에서 목표가를 7만 5천 달러로 하향 조정하고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목표가 하향의 주된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 속도 둔화를 꼽았습니다. ETF 승인 초기에 그 열풍이 좀 가라앉고 지속적인 신규 자금 유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죠. ETF 자금 흐름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죠. 맞습니다. 보고서는 또 현재의 높은 금리 환경과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노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현재 가격대가 무너질 경우에 다음 중요 지지선이 있는 5만 달러 초반까지 추가 하락이 열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5만 달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건데요. 그렇죠. 물론 이건 스탠다드 차트의 단기적인 전망일 뿐이고 장기적인 상승 추세 자체가 꺾였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이런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투자 심리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낙관론 속에서도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이러한 하락 전망에 힘을 싣는 데이터도 포착되었는데요. 비트코인 고래, 즉 대규모 보유자들이 대량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입금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보통 매도 압력의 증가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크립토퀀트의 주계영 대표가 공유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최근 며칠 사이에 복수의 고래 지갑에서 총 수만 개의 비트코인이 바이낸스를 비롯한 주요 거래소로 입금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수만 개요? 네, 일반적으로 고래들이 개인 지갑에 보관하던 코인을 거래소로 옮기는 것은 매도를 준비하는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거래소로 옮겼다고 해서 반드시 즉시 매도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증거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알트코인으로 교체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에는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하죠.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 심리가 불안정하고 방향성이 모호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입금 자체가 잠재적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공개된 이후에 시장에서는 단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 고래들이 실제로 매도에 나설지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임에는 분명합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시장이 이렇게 출렁이는 모습이네요. 실제로 시장의 고통이 데이터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하락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시장에서 무려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에 가까운 실현 손실이 발생했다는 분석입니다. 이건 시장의 항복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항복이라는 캐피슐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의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요. 최근 일주일간 매도된 비트코인 중에서 매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즉 손실을 확정한 물량의 총액이 23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23억 달러. 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2022년 FTX 사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주간 실현 손실 기록입니다. 와, 그 정도인가요? 그만큼 손절매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는 주로 단기 보유자들, 그러니까 최근에 상승장에서 추격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투매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대규모 실현 손실이 발생하면서 단기 보유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하는 항복 단계는 약세장의 막바지 국면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더 이상 팔 사람도 없는 시장의 바닥 구간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런 해석이 있죠. 모든 악재가 반영되고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는. 하지만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는 만큼 이것이 완전한 바닥 신호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다만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했다는 점은 분명하고요. 이는 또 역발상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에 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러한 시장 침체는 기업들의 실적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가 작년 4분기에 6억 6,7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어닝 쇼크를 발표했습니다. 네, 코인베이스의 실적은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와도 같은데요. 이번 실적 발표는 시장의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나 급감했고요. 월간 활성 이용자 수도 아주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거래량 감소겠죠? 네, 주된 이유는 역시 거래량 급감입니다. 시장이 침체되면서 개인 투자자와 기관 모두 거래를 줄였고 이것이 코인베이스의 주 수입원인 거래 수수료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겁니다. 시장 상황이 어려웠던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실적이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주당 순손실 EPS보다도 훨씬 더 큰 손실을 기록하면서 발표 직후에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인베이스 측은 비용 절감과 사업 다각화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거래소의 실적은 시장 상황과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의 고전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청산 주간을 기록하면서 핵심 지지선이었던 2,000달러 선이 붕괴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더리움은 최근 하락장에서 비트코인보다도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포지션에 대한 대규모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하락세가 더 가속화되었는데요. 청산이 청산을 부르는 그런 악순환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이더리움 선물 시장에서 청산된 롱 포지션 규모가 수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게 이더리움 역사상 손에 꼽히는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강제 청산이 시장의 매도 압력을 더하고 그게 또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맞는 거죠. 2,000달러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가격대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2,000달러는 정말 오랫동안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붕괴되었다는 것은 시장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악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다음 지지선을 찾기 위한 아주 힘겨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별 코인의 가격 하락을 넘어서 디파이와 NFT 등 이더리움 생태계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이 2,000달러 선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알트코인 시장 전반의 침체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최신 소식에 대한 더 자세한 영상을 설명란에 첨부된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소식들을 다뤘네요. 긍정적인 소식과 또 우려스러운 소식이 공존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대체 어디로 향할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우리는 리플과 스위프트의 협력 가능성이라는 아주 장기적인 기대감부터 XRP 레저의 단기적인 온체인 활동 위축이라는 현실적인 데이터까지 살펴봤습니다. 또 클래리티 법안이 가져올 수 있는 구조적 변화와 리플의 M&A를 통한 사업 확장 전력도 짚어봤죠. 네, 그리고 거시경제 쪽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거시적으로는 CPI 발표를 앞둔 불확실성, 그리고 CFTC와 연준을 중심으로 한 규제 환경의 제도화라는 상반된 싱어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보여주는 시장 전반의 단기적인 약세 신호들까지 점검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요약하자면 장기적인 펀더멘탈과 제도화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시장 내부의 데이터 약세로 인해서 변동성이 큰 국면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라거나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어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내용보다는 지난 24시간 내 암호화폐 관련 주요 매체들이 리플 XRP 관련 어떤 기사들을 보도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리플 XRP의 최신 동향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달하는 리플 XRP 내비게이터, XRP 월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XRP 월드 분석에서 인용한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립토 리걸의 2026년 2월 13일자 기사, 클래리티 X 20% 오너십 캡이 쿠드 트리거 스트럭처럴 서플라이 시작 푸 리플, 센티멘트의 2026년 2월 13일자 기사, XRP 레저 온체인 페이먼트 액티비티 플럼메스 바이 80%, 시그널링 디맨드 위크니스, 리플 공식 블로그의 2026년 2월 13일자 기사, 리플스 2026 스트래티지, 인테그레이팅 사업 1년 2025 M&A 어치무먼스로 로이터 통신의 2026년 2월 13일자 기사, US Fed propose margin rules for bank swaps with crypto, classifies as separate asset, 코인데스크의 2026년 2월 13일자 기사, CFTC's new innovation advisory committee includes leaders from BlackRock, Coinbase, 블룸버그의 2026년 2월 13일자 기사, Standard Chartered lowers Bitcoin target, warns of potential drop to $50,000, 크립토퀀테의 2026년 2월 13일자 기사, Bitcoin whales deposit large sums to Binance, intensifying sell-side pressure. 글래스노트의 2026년 2월 13일자 주간 보고서, Bitcoin market enters historical capitulation phase with $2.3 billion in realized losses. CNBC의 2026년 2월 13일자 기사, 코인베이스 포스트 Q4 net loss of 667 million misses market expectations. 더블록의 2026년 2월 13일자 기사, Ethereum records historic liquidation week as $2,000 support level collapses. 해당 주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각 기사의 사이트에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